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72년 7월 21일) 플로리다 해안가 18세 파멜라 윌스와 17세 낸시 트로트는 도로가에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두 소녀를 향해 한 대의 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1972년 그리고 73년 그 누구보다 끔찍했던 환상을 품은 살인범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철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으로 시작을 하네요. 지명과 네. 사건, 허치슨 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은 섬인데 저도 처음 들어본 네, 섬입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 해안가에 있나 봐요. 네, 그렇게 큰 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왠지 플로리다 이러니까 휴양지 뭐 이런 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조용한 느낌이 들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녀들도 히치하이킹 한다는 거 보니까 뭐 해안가 놀러 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왠지 이게 우리 방송이 아니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그냥 굉장히 밝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우리 네. 방송에서 이런 오프닝이 나오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공포 그렇죠. 영화에 이제 뭔가 전운이 감도는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그 자연이 곧 핏빛으로 물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972년에서 시작을 해요. 네, 7월 20일 오프닝은 7월 21일이었죠. 네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7월 22일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음.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를 7월 22일, 그러니까 그 다음 오프닝 다는 날 네. 두 명의 소녀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바로 파멜라 웨스와 낸시 트로트. 이게 아까 네. 하이킹을 시도했던 소녀들이죠. 네. 그러니까 하이킹을 시도했던 소녀들이 갑자기 경찰서로 찾아왔다고요. 다음 날. 산 상태로. 네. 이거 굉장히 새롭네요. 이게 새롭진 않은 일인데 네. 우리 방송에서는 보통 사체로 발견되면 시작을 했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 시작을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서 찾아온 두 소녀가 이제 믿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부터. 네. 전날 21일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려는 소녀에게 다가온 게 약간 차량이 한 대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네. 바로 경찰 차량이었습니다. 어. 그 지역의 보안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안관 대리라고 하는 책도 있고 보안관 보호, 이게 영어가 좀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뭐 똑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안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안관은 아닌데 네네. 보안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자경단 정도로 봐줘도 될까요? 그러면 돈은 받잖아요. 근데 돈 받으면 돈을 받는군요. 네,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니까 그냥 우리는 보안관 보라고 하죠. 그냥. 네네, 그럽시다. 그가 와서 이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킹 불법이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히치하이킹 해도 돼요. 원래 불법이 아니었는데 예, 불법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하고 예. 했군요. 대신 내가 태워주겠다. 집까지 너희들이 숙소까지 내가 태워줄 테니까 다음 날인 22일 내가 비번이니까 나랑 같이 놀러 다니자. 해안가로 놀러 가자. 이렇게 업무를 빙자해서 꼬시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으로 여성을 유혹했네요. 아니, 권력은 아니죠. 왜요?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니까 그냥. 권력이라는 건 강압이 아니에요. 이게 제 정치학적으로 저는 권력을 배워서 그런데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어쨌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논쟁만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래. 못해도 30분 넘게 해요. 네네. 네, 여하튼 놀러 가자고 이렇게 꼬셨고 소녀들이 또 수락을 해요. 예. 어쨌든 다음 날 그래 보안관 보호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속했던 바닷가 대신에 야, 딴 데 가보자. 허친슨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조용하고 좋다라고 꼬십니다. 실제로 있는 섬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섬을 제가 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이상한 이름을 대면서 못 가봤지, 가볼래? 약간 이랬을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한적한 곳이니까 가보자 네. 이런가 봐요. 그 주변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건 모르죠. 그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그래요? 완전 이 동네 주민은 아니었거든요. 여하튼 이제 어쨌든 허친슨 섬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희롱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허친슨 섬 으슥한 곳에 가더니 총을 꺼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돌변을 했군요. 예. 소녀들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목에 밧줄을 매답니다. 두 소녀의 목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약간 아슬아슬하게 다리가 닿는 동네. 네. 그렇게 해서 둘 중 한 명만 삐끗해버리면 서로 목이 매달리는 그런 것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 같은데 살짝 다리가 둘이 같이 걸쳐 있군요.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한 줄로 둘이 목이 매달리는 그런 거군요.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쓰러지면 둘 다 이제 목이 매달려 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그 악질적인 공포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소녀들을 위협하는 보안관 대리는 근데 무전 신호를 봤더니 차를 타고 그 자리를 잠깐 비웁니다. 그 사이에 두 소녀들이 이제 운 좋게 이렇게 좀 몸부림을 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 소녀들이 그래서 탈출한 소녀들이 이제 가까스로 도로로 지나가던 차량을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로 찾아갔다. 자기들이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소녀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안관 대리가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소녀들이 탈출한 거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상사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장난을 쳤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안관이 화가 나서 너희 빨리 돌아오라고 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풀어서 수색하던 도중 이제 그 소녀들을 발견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포 영화를 또 좋아하니까 영화적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네요. 그렇죠. 되게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약간 게임 같은 그런 거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내용이면 두 사람이나 증인이 있고 피해자가 곧 증인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목에도 흔적이 있었을 테고 수갑도 차 있을 거고. 수갑도 차 있었군요. 왜냐하면 벗을 수는 없잖아요. 딴 거는 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수갑은 그 둘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떠오르네요, 장면이. 저희 유튜브에 이거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되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경찰들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야 이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소녀들이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현장 검증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현장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겠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소녀들이 되게 좀 이걸 보고 생존자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희생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생존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희생자는 약간 수동적인 이미지가 많이 부여되고 생존자는 좀 적극적이고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생존자들의 적극적 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제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까 약간 그 말을 좀 변론하고 싶었어. 변호라고 해야 되나?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운 좋게 탈출했다는 말을 이 친구들이 들었다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말 치열하게 해서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운 좋게 대신 가까스로라고 가까스로. 네네. 근데 막 그 치열한 순간이 약간 떠올라요. 또 막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 친구가 죽고 막 뭐 그런 같이 죽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녀들이 탈출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허치슨 섬에서 소녀들을 농락했던 그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안관 대리가 보안관 사무실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던 보안관 사무실에 자기 보안관한테 상사인 보안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히치하이킹 하는 소녀를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짓궂은 장난을 벌였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를 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보안관 대리의 이름은 바로 제라드 셰퍼였습니다. 제라드 셰퍼. 아시는가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해럴드 셔터랑 비슷해서 그래서 헷갈리나? 그럴 겁니다. 저도 헷갈려요. 항상 제라드 셔터 뭐 이러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사건의 내용은 지금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저는 헤럴드 셔터 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왜 주목했냐면 사실은 보안관, 그 경찰이잖아요. 네네. 경찰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서. 근데 실제로 연쇄살인마들이 자경단 행세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경찰인 척하고. 경찰인 척하는 경우는 많지만 경찰인 경우도 적진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제라드 셰퍼가 이제 거론되고 있죠. 그의 범죄 행각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안관한테 자백을 하니까 보안관은 이 미친놈의 이 별짓을 다 했구나 해가지고 불러서 해고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해고시킴과 동시에 체포를 합니다. 똑바로 바뀐 사람이었네요. 뭐 그렇게 범죄를 그런 짓을 했는데 이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거죠. 소녀들은 셰퍼가 떠나기 전에 돌아와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안 믿기잖아요. 경찰들 입장에서도 설마 이게 지 말도 장난이 이게 또라이 같은 장난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약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서 또라이 같은 짓을 했구나. 또 범죄적으로 나쁜 새끼긴 하지만 설마 살인까지 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겠죠. 결국 이걸 그러니까 소녀들이 한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결국 이 사람은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네. 거기까지가 사실이니까 살인 미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죠. 네, 살인 미수라고. 그러니까 정말 막 의심하고 이러면 살인 미수로 체포할 수 있는데 폭행 혐의 및 불법 감금이다 보니까 보석이 가능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돈 내면 풀려난다는 얘기죠. 이틀 만에 보석을 그 지불하고 15,000불인가 큰 액수를 지불하고 풀려나버립니다. 그렇군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보석 단어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형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제 불구속 기소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체포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도주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보석을 허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체포 안 해도 될 사람은 굳이 구속할 필요 없는 사람은 굳이 계속 구속해놓고 상태에서 기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보석을 허용한다. 뭐 이런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법정 드라마를 우연히 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그래서 보석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뜻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 이제 철자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한자를 쓰는지는. 아마 일본식 한자라서 그럴 거예요. 또 이제 저희 무식하다고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겠죠. 김구 선생 존경님께서 또 저한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거 모아서 또 방송하는 거 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틀 만에 풀려났어요.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고 그럴 사람일 거라고 심지어 우리 방송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 예상할 수 있는데 이틀 만에 풀려났으니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활기를 치고 다닐지 정말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재판을 근데 그 후에 받나요? 네. 보석을 받으면? 구속은 됐잖아요. 네네. 구속인데 지금 보석은 재판 받을 때 동안 밖에서 있어라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이 재판이 이제 이 체포 아까 전에 불법 감금이랑 그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폭행 혐의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판은 그해 크리스마스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5개월 정도 이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야, 피해 크리스마스네요. 그런가요? 이게 뭔가 굉장히 영화 같다. 이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안 믿길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이 경찰들 분명히 이제 그거 고소당했을 겁니다. 그 5개월 동안 있었던 일 때문에. 아 그래요? 5개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지. 1972년이죠 지금. 1972년 7월에 그 일들이 벌어졌고 7월 말에 벌어졌고 구속은 이제 재판은 12월에 되고 그 재판의 결과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판 결과 이 사람은 혐의가 인정돼서 이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또 잘못된 용어가 썼네요. 네, 계속 봅시다. 다음 아니면 사건의 징후 언제 나타났나요? 1972년 9월 말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소녀 2명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2달 후네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그 전에 실종된 사람들은 없어요? 많습니다. 그래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살인범의 이런 거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두 부류가 있다고. 연쇄살인은 딱 두 부류가 있다고. 크게 보면 두 부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종자 혹은 희생자의 시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범인이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연쇄살인이라고 인지한 경우고 한 번은 잡고 보니까 갑자기 얘가 저지른 범죄가 다 밝혀지는 경우. 이 경우죠. 이건 후자에 가깝네요. 가까운 후자네요 지금. 그러면 일단 실종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상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상태인데 1972년 9월 누가 없어진 겁니까? 네, 행방불명됩니다. 행방불명. A, B라고 할게요. 10대 중반의 소녀들이에요. 중후반의 소녀들 A, B라고 할게요. 그냥.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네. 네. 그 소녀들이 30대 남성의 차를 타고 놀러 나갔는데 한 소녀의 어머니가 차량 번호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이름이 제리 셰퍼드라는 이름의 남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이 그 남자를 제리 셰퍼드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 번호를 기억했어요? 네, 차량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애들 둘을 데려간 거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했나 봐요. 아는 사람 그냥 만나서 뭐 친해져서인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동했는 거라서 뭐 강제로 끌고 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나갔는데 안 돌아오더라. 이런 거죠.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뭐 시신으로 발견되거나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 또 다른 소녀 2명, CD라고 할게요. 다시 실종됩니다. 얼마 안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9월과 12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들이 1974년 1월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동네에서. 재판이 끝나고 난 후잖아요, 이거. 네. 그렇군요. 그 뒤로 또 사건이 계속 일어나나요, 지금? 아닙니다. 1973년 4월 앞서 실종됐던 소녀 A, B가 허치슨 섬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허치슨 섬. 네네. A는 턱에 총을 맞았고 A, B 모두 나무에 묶여 난도질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러면 누군지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그 두 소녀도 이런 꼴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느낌상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당연히 제라드 셔퍼가 누구나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재판이 끝난 상태인데 수감돼 있었나요? 아니면 그렇죠.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이때 제라드 셰퍼가 글 같은 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들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신의 글들을 다 폐기 처분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좀 수상하죠, 점점. 그러네요. 그럼 그 글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신 그 글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런 글을 얘기를 이제 자기 동료 재수자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동료 재수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엽기적이고 잔인하기만 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살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놨을 거라는 추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혐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된 거니까 이제부터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집에서 살해된 A와 B의 물건이 발견됩니다. 뭐 간단한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됩니다. 뭐 다른 실종 여성들 물건들도 다 같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실종 여성의 기사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돼요. 기사까지 모아놨어? 네, 스크랩까지. 그치, 자기가 매스컴에 실린 거니까 물론 본명이 실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머니 그 실종 여성 A, B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차량 번호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차량 번호를 어머니가 한 자리를 잘못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수세가 좀 늘어지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라드 셰퍼의 저 차량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제 플로리다주는 1969년 그러니까 72년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들이 그 이전 69년부터 실종된 여성들이 많았는데 특히 제라드 셰퍼 주변의 여성들이 많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잠깐 사귀었던 여자가 뭐 결혼을 했었는데 제라드 셰퍼랑 만났다가 그 이후로 행방이 불명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실종 여성들 중 몇몇은 이후 사체가 발견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사인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해됐는지 뭐 살인됐는지 아니면 그냥 뭐 자연살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20여 건 정도가 기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렇군요. 그래도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거의 사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1973년 5월 제라드 셰퍼는 소녀 AB를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1973년 종신형이 선고되는데 이거는 사실 플로리다주가 당시에 사형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당시 재판을 했던 판사가 내가 마음 같아서 너를 진짜 정기의자에 앉히고 싶은데 우리 주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렇군요. 플로리다에서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당시는 그렇죠. 결국 제라드 셰퍼는 지금 30여 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여 건의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식적으로는 2건만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재밌어요. 뒤에 또 재밌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혐의는 30건이 넘는데 공식적으로는 2건의 살인. 그 A, B를 살인한 것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세사리나 그런 것도 나왔는데 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직접적인 그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건 현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 말로는 주웠다고 해요.
주었다. 나는 이제 뭐 주었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피해 여성들이 살해됐다든지 이런 징후가 뚜렷한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의 직접 증거로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간접 증거로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제라드 셰퍼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네. 그럼 이 셰퍼의 생애를 한번 보자고요. 네. 뭐 몇 년생이에요? 몇 살에 이런 걸 저지른 거예요? 194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30대 초중반? 아니 72년이니까 네. 20대 중반쯤에 네네, 그렇죠. 숫자 약하네요. 아까 플로리다 출신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네, 플로리다 출신은 아니 플로리다에서 오래 생활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이제 플로리다가 아니라 미국의 오데오 지역이라고 하죠. 위스콘신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남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군요. 그건 좀 독특한 경우인데 이제 가톨릭교도였어요. 어릴 때는. 뭐 집안이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10대 후반까지 가톨릭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란 곳이 이쪽 여기 위스콘신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아닙니다. 위스콘신주에서 굉장히 어릴 때 이주를 해서 이제 남부 지역 조지아주에서도 있었다고 하고 뭐 플로리다주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냥 미국 남부 지역에서 아버지가 사업가였는데 좀 사업 수완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 뭐 좀 남부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럼 별 문제가 없는 집안이었나요? 자기 회고만 보면 이 사람은 좀 독특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게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연쇄살인범들이 회고할 때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아버지가 가학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쏟거나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긴 하는데 보통은 어머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학적인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다룬 연쇄살인마들에 비하면. 그렇군요. 뭐 아버지가 폭력을 많이 휘둘렀다 뭐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뭐 가정적이지 않았다. 맨날 술 꿈에 바람둥이였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인가요? 평가 자신의 평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쇄살인범들의 경우는 부모가 굉장히 가학적이고 학대를 자행하는 부모도 있지만 사실 부모는 그렇게 뭐 가학적이나 이렇게 보통 오히려 평범한 수준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그 자식인 연쇄살인범들이 그 부모가 자신에게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어쩌면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제라드 셰프는 후자 쪽이 아니었던 것 싶어요. 조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라드 셰퍼 같은 경우는 뭐 종교나 그런 쪽에 뭐 심취해 있거나 아니면 뭐 군대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식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건가요? 이 사람 군대는 안 가요. 미리 얘기를. 조금 그 전에 할 얘기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사랑과 관심을 각오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서 어린 시절에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놀고 자기 누이 동생을 좀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아껴서 난 그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나는 그러면 죽고 놀 때도 막 죽는 역할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질문했던 종교에 심취했느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을 굉장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자가 되려고 잠깐 신학자라기보다 성직자가 되려고 잠깐 하기도 했었어요. 성직자를 꿈꾸던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뭐 어린 시절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네, 사도마조키즘 행태를 좀 일찍 보였던 걸로 압니다. 가학성, 예, 그리고 가학을 당하는 것, 피학성인 건데 특히 자신을 나무에 묶는 행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의 회고에 따르면 범죄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자신을 스스로 묶은 다음에 뭐 목을 묶는 모습, 목을 매다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네요. 네, 관음증 경력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자기의 이웃 주민들, 특히 어린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나 뭐 조숙했던 좀 그 이웃 지역에 뭐 그때 당시 10대 때 보면 이제 좀 몸쪽 육체적으로 조숙한 여자친구들, 그냥 친구는 아니고 연인은 아니고 여자친구들을 훔쳐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말할 때 왜 이렇게 떠들리지? 그렇군요. 네, 복장 도착 증세. 그러니까 자기 여자
옷을 어릴 적 입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제 군대를 받기 위해서 당시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하던 행위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군대를 면제를 받았나 보네. 아까 얘기한 것도 보니까. 면제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일단 그 전에 그러면 10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뭐 10대에 그럼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잘 사귀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굉장히 바른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인물이 잘 생겼다고 하긴 좀 힘든데 약간 뭐랄까요, 좀 강직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좀 눈, 코, 입이 뚜렷하고 해가지고 얼굴도 좀 동그랗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호지 보면 표본과 같은 상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다 좀 남성다운 느낌이 좀 나는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이 좀 인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종종 바뀌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좀 중요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인데 이 사람 진실 면무 이 사람 말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여자친구가 10대 중반에 사귄 사람인데 강간 형태의 성관계를 즐겼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여자가.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그걸 좋아한다라는 이상한 심리가 생겨났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 사람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꽤 길게 사귀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여자가 친구가 미련 없이 자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 사람한테 꽤나 큰 성적 정체성에 좀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렇게 막 100% 신뢰가 가는 말은 아니네요. 그래요.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나요? 네, 1964년 이 사람이 그때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성직자가 되고 싶어서 가톨릭 신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입학이 거부가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믿음이 부족했다고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입학 당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죠. 아마 행태에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뭐 어쨌든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네. 저는 확인할 길은 없네. 이러한 그 입학 거부에 분노를 느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가톨릭을 포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진로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1965년부터 66년 사이에 미국의 도덕 재문자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전 처음에 이거를 그 종교 부흥 운동 혹시 아시나요? 뭐 젊은이들 모아서 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네네. 대회 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개념인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좀 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미국 도덕 재문자 운동이라고 해서 약간 도덕 재무장 운동. 그러니까 뭐, 도덕을 다시 무장한다. 그렇죠. 뭐 청년 운동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뭐 콘서트 같은 거 열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태해진 시대니까 우리가 다시 바르게 살자 뭐 그런 운동이었나 보네요. 발음이 안 좋았나요? 도덕 재문자 운동? 지금도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성직자라는 진로가 실패하고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다가 그게 직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교사에 대한 흥미를 또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거. 교사 자격증을 딴대요. 따긴 따는데 학생들한테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뭐 정치적 의사를 강요함에 따라 결국 해고가 돼버립니다. 그를 해고한 상사가 그에게 당신은 권위적인 직업을 갖는 건 맞지 않다. 다시는 갖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럼 아까 66년도에 도덕 재무장 운동을 했고 그럼 그 이후로 지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지금 이때쯤부터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사를 하고 이럴 때 무렵부터 자신의 주변 여성들이 조금씩 실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 여성이라고 해봐야 아마 직접 주변 여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이런 사람들도 실종되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경찰관에 지원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에 지원을 하면서 이 실종 사건이 같이 일어난 거구나.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경찰관에 지원을 했을 때 정신 검사 같은 걸 받잖아요. 네네. 정신검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찰이 국가직이잖아요. 네네. 국가에서 다 뽑아요. 정확히 네. 말하면. 다 뽑아서 예전에는 지방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게. 근데 미국은 지역마다 경찰이 자기 개별적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신검사에 탈락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이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하면서 이게 경찰관이 이제 경력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다 경찰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나 봐요.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직을 하면서도 네. 그 어쨌건 뭐 지구대 같은 데서 일을 했을 때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마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잘려도 딴 데 가서 또 네. 시험을 보고 붙고 이럴 수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허치슨 섬도 그러니까 여기 이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하는 걸 보니까 여기도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였잖아요. 네, 한 달도 안 된 상태였던 6월 말에인가 채용이 돼서 이제 7월 말에 사고를 친 거죠.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이름이 뭐였어요? 제라드 셰퍼의 뭐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얘기를 지금 다 했네? 제라드 셰퍼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 생애를 얘기했고 이제 이 사람의 뭐 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생애나 행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순. 네. 전 모순을 좀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다시 모순을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말을 많이 끼워 맞췄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이 보여준 모순이라는 건 어떤 거죠? 소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생애와 범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럼 10대, 20대인데 이 사람을 지배했던 두 가지 경향이 저는 보이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도덕 재무장과 예. 도덕 상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비슷한 거죠.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극심한 성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편은 굉장히 자기는 도덕적인 인간인 척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노력이라는 게 이게 뭐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모습. 우리가 도덕이라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바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뭔가 진리까지는 아니고 올바름이라고 하죠. 올바름 네네. 도덕, 올바름이 도덕입니다. 지금부터 맞죠. 지금 추앙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의 직업 선택을 보고 있으면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고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는데 원래 근데 올바름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은 다소 독선적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소 독선적일 수 있는데 게다가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라드 셰퍼가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는 도덕을 앞세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이게 능력과 신념을 그렇죠. 두 가지로 얘기를 할 때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신념이 강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요, 난 사람 항상 얘기할 때 사람을 보는데. 너무 뚜렷하게 보시는데. 아니야, 우리 둘이 있으니까 본인을 보는 거죠. 나를 또 아부시고. 아니야,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찔릴 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옳지 못한 신념을 가지고 그게 강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한 올바름에 대한 추구가 있었고 그것을 또 인정받고 싶어 했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행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진술 상당수를 대변하는 진술 상당수 어린 시절에나 뭐 자기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을까? 권위적이면서 가정적이지 않은 모습인데 왜 아버지와 자신 대비해서 자신은 이제 믿음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와 대비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모습의 한 가지 있는 반면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라든지 뭐 아버지로 대표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생각해봤습니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올바름에 대한 추구가 그래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0대 시절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자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가족들한테 평판을 좋았다면서 이거는 그가 자기가 바랬던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걸 말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학교에서 거부당하고 교사직이 거부당함에 따라서 그 인정을 나는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독선은 더 뚜렷해지는 이런 거 보이지 않았나. 나는 맞는데 이것들이 주변에서 틀리게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식이 아니었나. 나도 생각해 보시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가장 피곤한 사람이 얘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것도 알겠어. 근데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또 왜 저를 보면서? 아니, 썰이 그러진 않지. 썰이 그런 성격은 아니지. 다른 쪽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 네. 나를 몰라주는 네가 나쁘다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주변을 갉아먹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파괴적으로 네. 한편으로는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예, 저도 봤을 때 이러한 그런 성격이 극심한 성도착이 않잖아요. 이거는 네네. 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둘이 같이 묶여버리니까 이 사람의 굉장히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그 성적 환상 때문에 얘기를 많이 받아요. 성적 환상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잠시 차쳐두고 이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란 지위를 어쨌든 얻잖아요. 나중에는. 네네. 얻으면서 자기의 입장에서는 업적인 거예요. 나는 이런 업적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사람의 삐뚤어진 성도착이라든지 살인 행위가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야.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성도착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뭐 어쨌건 뭐 개개인이 서로가 좋아하면 뭐 강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어. 강한 플레이죠, 일단. 그러니까 강간 플레이를 좋아하는 여자친구까지 있었다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둘이 뭐 좋아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살인으로까지 흘러간 거는 너무 급한 점프가 아닌가. 그게 가능한 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송에서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오름에 대한 그러니까 모순에 대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모순이죠. 말이 안 된다는 예. 건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자기가 이런 성도착으로 간 거는 처음에 출발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성적인 거는 내 개인적 만족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해서 출발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니까 우리가 끝에 지점만 보니까 둘 사이 연관성이 너무 무리하게 연관시킨 게 아닌가.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면 이 말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69년부터 범죄가 시작됐고 이 사람이 그때 막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관이 될 때 이제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될 때 이 사람의 그런 직업들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게 근거가 되지 않았나 이 점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희생자인 여자들은 다 부도덕하고 따라서 올바른 내 손에 처벌돼야 한다는 이런 신념, 이런 잘못된 그런 정당화와 끔찍할 만큼 가학적이고 일그러진 성적 욕망이 결합된 결과물로서 이 사람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연쇄살인범인들이 보여주는 보편적 태도예요. 여자들이 잘못했다. 뭐 희생자들이 잘못했다. 나는 그리고 옳고 내가 뭐 나의 욕망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이 사람의 범죄를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게 이 사람의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그럴듯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류의 분노는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에서도 많이 일어나긴 하죠.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막 그 여성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유리하지 않고 걸리기 쉬운 클럽 주변에서 여성을 납치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여자들이니까 내가 죽여도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운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그 여혐에 마치 그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선두주자 같은 극단적 여혐. 그래, 극단적 여혐. 그리고 저런 여자들은 죽어도 싸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근데 알고 보면 결국 성욕이거든. 그렇죠. 그걸 포장해 주는 게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어쩌면 지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성욕으로 인해서. 그걸 포장해 주는 저는 봤을 때 정당한 논리가 이 사람이 경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심해진 게 아닌가. 경찰이란 자신의 직위가. 나는 올바름을 선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일반적 범죄자들은 경찰이 아니잖아요. 경찰을 지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사람 중에서 경찰직 지원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거는 정당화는 남이 인정해주는 정당화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너는 경찰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보면 찍소리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찰이니까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쨌건 게스트 썰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밝혀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뭐 논거를 끌고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느낀 바를 생각했는데 많이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면서. 아니 근데 뭐 그런 덕분에 오늘 방송은 오히려 약간 시각적인 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건도 굉장히 시각적인 느낌이었고 이 범죄자의 느낌도 이 제라드 셰퍼의 느낌도 영화 속의 악당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이제 사진도 찍은 걸 봤는데 좀 능글능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능글능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살인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살인마의 얼굴을 같이 보고 계시겠네요. 네.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건에 대한 분석을 좀 했는데 혹시 그 뒷이야기 혹시 더 들려줄 내용은 없어요? 네, 뒷이야기가 이 사람 뒷이야기가 참 깨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깨는 얘기? 그냥 이 사람 답답한 얘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네. 네네. 그래서 저서전화들도 뭐 싸구려 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대 후반 아까 사귀었다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가족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샌디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산드라 런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유명한 그 범죄 실화 작가예요. 뭐라고요? 범죄 실화 작가. 범죄 실화 작가. 네. 작가가 아니라 작가. 실화 작가. 예, 작가인데. 잠깐만 이 여자가 아까 말했던 강간 플레이를 좋아했던 아니야, 그 다음에 사귀었던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사귀었는 여자인데 이 남자가 좀 사귀면서 연애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심리 치료 받는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좀 자기를 포용해 주는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여자였죠 나름 그 당시에는. 이 산드라 런던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게리 리지웨이 테드 번디 때 이제 앤 룰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테드 번디랑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이 여자도 범죄 작가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여자가 앤 룰이라는 여자가 범죄 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그 사람 테드 번디에 관련된 그 기사들 뭐 기록들을 모아서 책을 내요. 그 대성공을 합니다. 그 앤 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범죄 실화 작가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산드라 런던이 그걸 보더니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내 주변에 때마침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 제라드 셰프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였잖아요. 어릴 때. 10대에 사귀었잖아요. 두 사람이. 그랬다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가 돼 있는 거고 희대의 범죄자가 돼 있는 거고. 근데 그게 20대는 아니었고 잡혔을 당시는 아니고 잡혀서 수감 생활이 10년 넘게 한 90년대 이때쯤에 이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분히 이제 계산적인 느낌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없지 않죠. 산드라 런던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잘 지냈냐 옛날 남자친구 잘 지냈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 제라드 셰퍼도 뭐 교도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 다가오는 사람 있으니까 좋다고 이제 교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뭐 교제가 사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주고받고 이런 거죠. 면회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드라 런던에게 자신이 썼던 많은 글들을 보내주고 이럽니다. 그래요. 세상에 나오네요. 그 글이. 그러니까 매우 잔인하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셰퍼의 범죄 경험담이라는 그 판단이 많죠.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로 셰퍼에 의해 희생되었던 여성의 이름이 작중에 나오고 또 작중 살인마, 경찰 살인마였다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짐작 가능하죠. 인정된 2명 이외에 나머지 30여 명 중에 이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나왔어요. 참 이런 게 증거로 되지는 못하죠. 그렇죠. 아무런 건 없지만. 산드라 런던에게 통해서 자기가 몇십 명을 죽였다. 자기는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허풍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이제는 뭐 다시 재판 받을 일 없으니까. 여하튼 산드라 런던은 그의 글을 모아서 킬러 픽션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제라드 셰퍼가 90년대 다시 명성이라고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킬러 픽션.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한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군요. 쟤는 조금씩 헤러드 셔터 책에 조금씩 소개가 돼 있어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한 사진과 굉장히 불쾌한 글들이니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산드라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명성을 어느 정도 얻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로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교활하다? 교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어쨌든 이재에 밝다? 자기 이익을 잘 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살인범, 얘보다 그러니까 늙어 빠진 이제 그 제라드 셰퍼 대신에 다른 살인범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소개했던 게인스비 리퍼였던 거죠. 게인스비 리퍼.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요. 게인스비 리퍼를.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한 건 잘 몰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산드라 런던 같은 경우에는 교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미지가 딱딱딱 눈에 그려져.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게인스 리퍼를 찾아갔군요. 네. 그러니까 게인스 리퍼를 찾아가니까 산드라 너무 이것이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제라드 셰퍼가 격분해서 그녀한테 협박 편지를 막 보내고 막 비난을 막 퍼붓습니다. 그럼 이제 산드라 런던 그거 모아서 또 책 내는 거지. 책 내죠. 아 진짜 냈다고요?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셰퍼가 그때 이렇게 막 그 고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때 재미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자기를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정의했던 로버트 레슬러, 네. 저희가 알죠. 로버트 네. 레슬러라든지 마이클 뉴튼, 로널드 홈즈 같은 사람들, 약간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소를 계속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2명만 죽였다는 게 재판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 이름을 왜 자꾸 거론하냐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재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감옥에 교도소에 있든 어떤 간에 재판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야, 넌 사실상 살인범, 연쇄살인범이야 이렇게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한테 실추될 명예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연쇄살인범으로는 법정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판사부에서 나와버려서 이 사람은 오히려 명예를 더 이제 깎아먹은 거죠. 근데 뭐 진짜 판사 판결대로 깎아먹을 명예도 없지 뭐. 수모를 당했죠, 뭐 일단. 수모를 당했다 볼 수 있지만. 지가 뭐 좀 해보려다가 이제. 지게 뭐 지가 넘어갔다? 누가 봐도 뭐 연쇄살인범이지 뭐. 자기 입으로도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거 갖고 감히 우리의 로버트 레슬러를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6년생이니까 1995년 70이 넘었겠네 지금. 아닙니다. 이 사람이 1995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아 살해를 당한다고? 동료 제사. 그 전부터 이제 동료 제사자들 사이에서 별로 안 좋게 평가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뭐 동료 제사들이 자기한테 똥을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똥이나 소변을 한다 이렇게 하기도 맞기도 하고 왠지 몰랐는데 이 사람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 눈 한쪽을 실명당하기도 합니다. 싸워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고생하다가 1995년 동료 제사자들하고 굉장히 사소한 시비가 붙어요. 네네. 물컵을 먼저 자기가 먹으려던 물컵을 제라드 셰퍼가 먼저 뺏어가서 먹었다. 가로채서 먹었다에 격분한 동료 제소자가 결국 패서 싸움을 벌여서 결국 제라드 셰퍼를 살인합니다. 인과응보겠죠? 뭐 그렇죠. 인과응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 인화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인간이었을 것 같긴 해요.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켰고 뭐 그 신도가 되려다가도 거부당했고 이런 게 결국은 다 인화력 측면에서였던 것 같아. 아마 신념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 그 설사 옳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사 시절에 이제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교사 강단에 섰는데 애들 상대로 장광설을 퍼부은 거예요. 뭐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렸다고 합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요소가 강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도 좀 오해할 수 있어. 신념이 옳은 건 너무 옳은 건 좋아. 근데 너무 강하다는 뜻은 나와 다른 신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강요하고 남의 걸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수용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자한테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실은. 이 사람은 잘생겨서 인기가 있던 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어서. 왜요, 아무튼. 왜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원래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너무 뚜렷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오해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럴드 셰퍼.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해온 연쇄살인마와는 또 다른 전형성이에요. 오히려 영화 속에서 연쇄살인마와 좀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가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팟빵에 굉장히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김구 선생 종교님께서 공안직 그러니까 경찰이나 교도관 출신의 연쇄살인범이 없느냐 해서 이렇게 좀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했는데 오히려 좀 하다 보니까 경찰직 관련해서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정당화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수도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팟빵, 유튜브에서 의견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굉장히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좀 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큰 이벤트입니까? 큰 이벤트죠. 아마 나는 깜짝 놀랄걸요. 나는 셀러브리티라는 글을 우리 방송에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실 예정인데. 수장님 막 우시더라고요. 막 질질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마 상상도 못할 분이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표창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표창원 교수가 아닌 것 같잖아. 그럼 또 이게 우리의 페이크인가? 아무튼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꼭 좀 제발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고 가능한가요, 참? 하긴 할 수 있는데 뭐 안 해도 됩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할지 몰라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세이브 광고가 막 써요 지금. 다음 주 그래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다음 주 원고는 제가 저번 시간부터 조금씩 얘기했던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렌체. 네. 피렌체 저희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죠. 배우나요? 그 뭐 르네상스 하면 맞습니다. 피렌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피렌체를 공포로 몰아놓은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될지 다다음 시간에 될지 다다다음 시간에 될지는 셀레브리티 마음.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설이었습니다.